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메르스 퇴치를 위해서 병원 의료진들은 물론이고요. 모든 병원 근로자들이 애쓰고 계신데요. 대학병원의 비정규직, 파견직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메르스 사각지대는 병원에서도 또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발견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의료단체 연합 연결해서 오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서울 북촌과 서촌 등에서 관광객들을 태운 인력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외국계 증권사에 다니던 청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 사업이 궤도에 들어섰다고 하는데요. 창업은 남들이 하지 않는 곳에 기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인 것 같습니다. 아띠 인력거의 이인재 대표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사진 좀 찍어보신 분이라면 어둠 속에서도 더 밝고 선명하게 찍히는 f1.8 렌즈와 전문가 모두의 가치를 아실 겁니다.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See the great, feel the great. LG G4.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김윤경의 생생경제 베러앤디퍼런트 르노 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 시장 좀 되게 위험해 보였는데요. 어떻게 끝났나요? 오늘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했던 하루였고요. 그런 불안에 휩싸인 그런 감정이 실린 많은 문의를 받은 하루였습니다. 오늘 장중 처음 시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1시께 시장 하락폭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오늘 거래소 2포인트 상승으로 시작했습니다만 11시께에는 무려 33포인트가 빠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고요. 코스닥도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만 11시께 15포인트 빠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참가자들을 상당한 공포감으로 휩싸고 들었는데 휩싸게 되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FOMC 회의를 통해서 발언을 통해서 더 강화되지 않겠느냐는 불안감으로 이런 흐름들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러나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회복을 하면서 거래소는 종합주가지수가 마감 종가 기준으로 전일 대비 13.60포인트 0.67% 하락하면서 2028.72포인트로 마감됐고 코스닥 시장은 오히려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소폭입니다만 0.43포인트 0.06% 상승한 706.28포인트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공포감에 짓눌렸던 하루였습니다만 결과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것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 많이 쏟아졌다는데 그 근거가 좀 있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마감 종가 기준으로 거래소에서 3,100억 원의 주식을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규모가 최근에 계속해서 매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5월달 이래로 가장 많은 수준의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눌리는 흐름들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해외 시장 분위기도 좋지 않았고요. 그리스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FOMC 회의에서 과연 미국 금리 인상과 관련된 어떠한 이야기가 있을지 다들 확신을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에 좀 대비한 매도 부분이 좀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이니까 이미 시장에 반영됐다 그랬는데 아직 다 반영된 게 아니었나 봐요. 네, 아마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이 되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반작용이 좀 일어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해석의 차원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매매 흐름과 유동성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일 때 거기에 대한 뭔가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네. 거기서 가장 좋은 해석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슈가 되니까요. 그렇게 좀 해석을 달았다라고도 뭐 표현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최근에 계속 상승한 이후로 상승 모멘텀을 조금 잃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국에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수가 2,100포인트가 넘어서는 이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주류적 흐름, 뭐 메인스트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주류적 흐름이 나오려면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종목이나 업종군들이 상승하면서 시장을 끌어줘야 하는데요. 네. 작년 올해 흐름들을 보면 그런 종목들은 끊임없이 침체와 쉼을 계속하고 있고 오히려 틈새 시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뭐 화장품이라든가 바이오 제약 이런 쪽으로만 시장이 많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네. 시장 전체적인 흐름이 한번 이런 그 부정적인 흐름이 나오면 걷잡을 수 없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는 게 요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런 정도 수준의 하락이라면 항상 투자자 입장에서 좀 반대의 생각을 좀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전에서 계속해서 이제 있다 보면 나중에 돌아서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돌아서 보면 이렇게 안 좋았을 때는 오히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좋았을 때는 조금 경계해야 하는 심리를 가져야 할 텐데 항상 그게 거꾸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 참 많은 전화와 많은 소식을 메시지를 전달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용기를 내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투자자분들이 있다면 그런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입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메르스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죠. 네. 예,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렸고 네. 정부도 추경을 직접적으로 거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면 뭐 사실상 확정됐다 이렇게 보여질 정도인데 네.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행도 지금 기준금리 1.5% 사상 최저치로 내리면서 네. 이제 정부 너희 차례야 거의 그런 분위기 아니었어요. 공을 넘겼죠. 네, 공을 넘겼으니까 결국은 추경을 편성하게 될 거다 그런 전망이 많았는데 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 회의에서 네. 추경 편성이 필요하면 가능한 한 빨리 해서 신속하게 재정을 보강하겠다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대답을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쐐기를 박았다 이런 느낌인데요. 지금 국회에서도 추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네. 이 정도면 거의 사실상 기정사실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추경 금액은 지난 2013년에 17조 3천억 원이었으니까 이것보단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때도 슈퍼 추경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예. 이번 추경은 한 20조 원 정도로 예상이 지금 되는데요. 예. 지금 뭐 워낙에 메르스 충격파가 뭐 일파만파니까 그렇죠. 네,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그러니까 내수 경기가 위축이 되니까 정부나 하여튼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인위적으로 돈을 좀 시장에 풀어서 경기를 네. 살리겠다 뭐 이런 건데 사실은 뭐 막상 이렇게 돈 쓸 때는 좋겠습니다만 이게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현금 서비스 미리 땡겨 받는 것처럼 사실 추경도 결국은 나중에 갚아야 될 돈 같은 거거든요. 채권을 발행을 하거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른 걸 사실은 끌어쓰거나. 사실은 예산이라는 게 올해 들어올 세금을 다 예상해서 올 한 해 쓸 예산을 다 짜놓은 상태인데 갑자기 20조 원이나 되는 돈을 더 쓰겠다 이렇게 나오면 뭐 예산이 세금이 갑자기 들어올 게 없으니까 네. 뭐 채권 발행하는 것밖에 사실상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다 국민들 빚이고 부담으로 쌓이는 거라서 부작용도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이런 이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채권을 많이 발행해서 네. 돈을 많이 빌려오면 시중의 금리가 좀 비싸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재정 효과가 오히려 감된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래서 메르스 때문에 하여튼 좀 추경이 불가피한 측면도 좀 있긴 있습니다만 네. 앞으로 늘어나는 빚 부담은 또 어떻게 해결할지
같이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추경, 그러니까 네. 살림살이에 쓰는 돈을 늘리기 위해서 네. 현금 서비스를 받는다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주 수입원은 세금이잖아요. 채권을 발행하는 그렇죠. 것도 있지만 네, 네. 그러면 세금을 어느 쪽에서든 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세금도 더 거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예. 지금도 세수가 부족하니까 뭐 그러니까요. 당장은 채권을 발행하겠습니다만 네. 내년에도 또 세금 좀 올리겠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 세금과 관련해서도 또 저항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러게요. 네. 근데 더 너무한 거는 메르스 가지고 보이스피싱이 또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너무한 것 같은데. 예. 지금 정부가 지금 메르스 격리자에 대해서 뭐 한 110만 원 정도 생활안정자금 지원하겠다 이런 발표가 그랬죠. 있었잖아요. 예. 뭐 대상자도 좀 많고 하니까 요즘 사기꾼들이 무작위로 이렇게 전화를 걸어서 네. 여기 보건복지부인데 정부 지원금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불러주세요.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를 빼오거나 뭐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식의 지금 사기를 치는 겁니다. 네. 이런 전화를 받으시면 이게 전부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연락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정부가 지금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개별 연락을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신이 만약에 난 격리자가 돼서 생활안정자금 받아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만 지금 정부가 받고 있기 때문에 네. 하여튼 누가 전화 와서 메르스 관련해서 돈 주겠습니다. 이런 전화는 전혀 믿으시면 안 됩니다. 문자 스미싱도 요즘 좀 조심을 하셔야 어떤 하는데요. 경우나요? 요즘에 그 메르스 빨리 확인하세요. 이런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아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네. 여기 첨부된 이 인터넷 주소를 무심코 클릭을 하면 스마트폰에 저장돼 있는 이 공인인증서라든가 네. 자기 주소록, 사진 이런 개인정보들이 확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 꼭 보면은 사회가 좀 혼란스러울 때 사기범들이 좀 활개를 치는 경향이 있는데 조심을 조금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혹시나 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네. 어른들 같은 경우에 많이 속으시더라고요. 그럼요. 예. 근데 참 이건 또 너무한 것 같아요. 메르스 때문에 다들 참 힘든 상황인데. 이런 사람들을 메르스 바이러스가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요. 예, 요즘 가뭄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저희도 어제 인터뷰를 통해서 들었는데 네. 정말 비가 안 오죠. 비가 안 옵니다. 올해 지금 엘니뇨 현상 때문에 안 그래도 좀 이상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네. 있었는데 지금 좀 심각한 수준인데 기상청 조사를 보니까 올해 누적 강수량이 평소에 한 14% 적은데 특히 지난달의 강수량이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거든요. 평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물이 모자라서 뭐 논이 쩍쩍 갈린다 이런 네. 것들 속출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심각한 게 이 댐들 그러니까 소양강댐이라든가 충주댐의 수위가 좀 하루가 다르게 낮아지고 있어서 물 수위가 역대 최저치까지 근접한 상태입니다. 이제 2m 낮아지면 발전도 못 한대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농작물 제대로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추 가격이 상추 도매 가격의 경우 작년보다 한 두세 배 정도 올랐다고 하니까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하여튼 뭐 정부가 지금 비상급수대책반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뭐 비가 와야 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메르스도 참 걱정인데 날씨까지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네. 날씨가 이렇게 건조하면 바이러스가 더 극성이거든요. 맞아요. 비가 예. 오는 게 메르스의 그렇죠. 좀 퇴치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습도가 좀 높아지고 그래야지 가뭄도 해결이 되고 메르스도 좀 해결이 되는 게 아닐까 싶네요. 단비가 좀 왔으면 좋겠네요. 네. 단비. 정말 단비 같죠? 네. 그리스는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디폴트 된다 안 된다라는 가능성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죠? 그렇죠. 뭐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닌데 지금 최근 한 이틀 동안 그리스 주가가 아주 급락하고 있고요. 네. 채권 금리는 최고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니, 뭐가 지금 갑자기 닥친 게 있어요? 지금 최근에 지금 그리스와 유럽 국가들 간에 뭐 그동안 채권단 간의 협상이 잘 안 되긴 했는데 네. 이 장클로드 융커라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내가 한번 마지막으로 중재해 보겠다 이렇게 나섰거든요. 근데 1시간도 안 돼서 협상이 또 결렬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입장차가 너무 컸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 지금 그리스의 국가 채무가 우리 돈으로 한 39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럽연합에서 돈 지원 안 해주면 당장 부도가 날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유럽 채권단들은 우리나라 과거에 그 IMF 구제금융 받았을 때처럼 네. 조건이 있죠. 그렇죠. 돈 지원해 줄 테니까 대신 뭐 기업들 구조조정도 좀 하시고
공무원 연금도 줄이면서 이렇게 허리띠 졸라매는 프로그램 이거 받아들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건데 그리스는 그건 못하겠다. 뭐 이렇게 배짱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부가 선거에서도 이겼고요. 그렇죠. 예. 이게 오히려 뭐 지금 그리스 정부는 부채를 줄여달라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 협상까지 결렬이 됐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리스도 믿는 구석이 있어요, 사실은. 왜 뭐죠? 항상 돈 꺼준 사람이 좀 전전긍긍하게 마련이잖아요. 아, 못 받을 것을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그리스가 아예 난 못 갚겠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하나도 회수를 못하니까 차라리 빚을 조금 줄여서 조금이라도 받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특히나 만약에 그리스가 정말로 파산을 선언하면 이 돈만 못 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렉시트라고 하죠. 그렉시트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 이 그리스만 문제가 아니고 스페인 같은 빚 많은 다른 나라들도 에이 그럼 우리도 못 갚겠다. 이러면서 연쇄적으로 탈퇴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뜩이나 좀 불안한 유로존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유럽연합 입장에서도 꽤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런 유럽연합의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막판까지 큰 소리 치면서 지금 계속 버티는 전략을 쓰는 건데요. 마지막에 지금 18일에 유럽의 재무장관들의 모임이 유로그룹 회의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네. 이 회의에서 그리스에 그럼 결국 돈을 더 지원할지 말지 이걸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데요. 아, 정말. 만약에 여기서 최종적으로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 하여튼 그리스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으면 한 달 정도는 지금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하지만 그 다음 달 만기를 막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정말 그리스의 디폴트 사태가 오는 건데요. 지금 한 달간 정도의 시간이 남은 건데 최악의 상황을 하여튼 누가 더 겁내느냐 이거에 따라서 줄다리기에 추가 좀 움직이게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더 겁내느냐 그러니까 딱 치킨 게임 생각이 나네요. 맞아요. 절벽에서 누가 네. 먼저 돌진을 하느냐. 맞아요. 이건 정말 겁내지 않고. 치킨 게임이 아주 전형적인 예, 것 같습니다. 정권의 유지를 위한 약간 지금 현 그리스 정권의 전략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예, 아주 대책이 없는 건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독일 그렇습니다. 입장에서 보면 참 얄밉기도 하고 그렇긴 그렇죠. 하겠죠.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였습니다. 제가요 틀니 때문에 불편했걸랑요. 음식을 씻거나 노래할 적에 덜그덕 걸리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근데 폴리덴트 접착 크림 아유 좋더라고. 틀니를 딱 붙이니까 하루 종일 걱정이 없어요. 폴리덴트 덕분에 자신 있다고. 폴리덴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본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우입니다.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알고 계세요? 쓰던 폰 할부금이 남아있어도 부담 없이 지금 바로 최신 폰과 만나세요. 6개월간 할부금 제로, 최신 폰을 부담 없이 갖는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할부원금 6개월 납부 이후 24개월 균등 상환 7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네, 저희가 지금 메르스 감염의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간과할 수밖에 없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응급차 이송 요원이라든지 또 청소하시는 분들, 경비 서시는 분들,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비정규직인 분들이 메르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 서울병원의 응급차 이송 요원 중에 한 분이 137번째 환자라는 사실도 알려져 있고요. 비정규직 가운데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73명 정도가 메르스 유사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보호는커녕이요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가 됐었다는 얘기인데 이 메르스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병원의 근로자들의 실상에 대해서 잠시 후 2부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생경제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선물 준비해놓고 있는데요.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이 있고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 열리는 앤디 워홀 라이브전 관람권을 한 분당 4장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생생경제에 대한 의견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고요. 샵의 0945,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일이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제1탄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 2015년 우리네가 살고 있는 집의 모습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오늘은 준공 50년 된 동대문 아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주민 만나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언제 사신 거예요? 15년 전부터 일이 있었지. 그때 당시에는 8,500, 요새는 1억 8천, 1억 9천, 2억 소리가 나고 있는데 지금 몇 가구 정도 살고 있어요? 131세대. 이 건물이 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생활에 좀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불편이 많지. 그거 집이라 해도 집이 아니여. 엘리베이터도 없이 걸어 다녀야 되고 비도 새고 수도 그 배관이 전부 40년 30년 되시니까 다 녹았을 거예요. 이 아파트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주로 살고 계세요? 전부 세입자들이 살고 집을 가 있는 사람 몇 집 없고 여는 싸니까 여 들어와 있는 거지 뭐. 지금 공동주택 지원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보수 작업도 들어가나요? 보수 작업에 안 들어가지요. 동대문 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하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동대문 아파트 얼마나 된 건물이에요? 지금 한 45년 정도 됐습니다. 시세는 지금 현재 매매가가 한 2억 정도, 1억 9천, 2억 정도. 월세나 전세는 얼마 정도 해요? 월세는 지금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전세는 8천만 원. 그렇게 거래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연예인 아파트로 통했다던데. 이제 그 별명은 옛날에 그 이주일 씨가 잠시 머물다 가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들이 연예인 아파트라고 많이 그러죠. 주변에 비슷한 조건의 아파트에 비해서 좀 싼 편인가요? 아니면 좀 비싼 편인가요? 지금 현재는 재개발 바람이 불어서 이제 재건축한다고 그래가지고 많이 값이 오른 상태예요. 이 동대문 아파트가 공동주택 지원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하는데 시세에는 영향이 없나요? 이제 지금 그 바람이 좀 불어서 조금 요즘은 매물이 좀 없고 앞으로 조금 오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까지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준공 50년 된 동대문 아파트 현장이었습니다.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이 차가 새로 나온 산타페 더 프라임입니다. 강인한 외관과 편안한 승차감으로. 잠깐, 외관은 딱 봐도 강인해 보이는데 속은 어떻게 알죠? 지금 타보시면 압니다. 가까운 현대자동차 시승센터를 방문하세요. 시승 신청은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참조.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를 파헤치는 생생포커스. 논란의 쟁점은? 네, 오늘의 인터뷰는 메르스 사각지대가 된 병원 내 비정규직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맞아서요, 의료진들도 감염이 되고 있어 걱정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이 대학병원 비정규직 근로자들, 그러니까 병원에서 일하는 모두가 사실 위험에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나 파견직 근로자들의 이 경우에는 의료진들처럼 안전관리 대상이 안 된 경우가 속속 발견이 되고 있고요. 지금 삼성서울병원 비정규직 가운데에서도 유사 증상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 73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차별을 받아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병원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실상이 이번에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보건의료단체 연합의 이상윤 정책국장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가운데에서 이 삼성병원 응급실 이송 요원도 있었고요. 또 뭐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지만 보호를 받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사실 병원에서 감염 위험이 있는 분들은 환자랑 대면할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은 다 위험하잖아요. 응급 이송하시는 분은 당연히 접촉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분뿐만 아니라 사실 감염성 폐기물을 다루는 청소하시는 분도 네. 사실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환자를 이송하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감염성 폐기물을 다루는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네. 병원 감염 관리 체계에서 빠져 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난 거죠. 그러면은 이분들은 안전 보호 어떤 뭐 장비라든지 검사라든지 이런 건 하나도 안 받았다는 얘기나요? 원칙적으로 그것에 대한 책임이 예. 병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중간 업체, 영세 업체가 그것에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병원 입장에서는 뭐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닌데 우리가 왜 관련하냐. 그걸 했어야 되는 건 중간 우리가 계약한 그 업체죠.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사실은 그 중간 단계 영세 업체는 뭐 그런 걸 지급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감염 관리에 관련해서 전문성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논리가 좀 공색한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인력만 제공해주는 용역 업체잖아요. 그렇죠. 예.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고 해서 아무래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파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병원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파견이 됐다는 이유로 안전관리를 못 받고 있는 분들은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뭐 삼성병원의 경우에 요번에 문제가 되니까 예. 서울 삼성에 지금 한 2,944명, 그러니까 네. 3,000명 정도의 비정규직이 있다라고 본인이 얘기했고 이거는 3,000명, 예. 비율로 따지면 한 30%가 넘거든요. 네. 삼성병원 직원에. 네. 근데 이제 공식적인 통계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삼성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들도 30에서 한 많으면 40%까지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아무래도 이렇게 파견직 근로자들을 쓰게 되는 거는 비용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 똑같은 인력을 쓰더라도 중간에 그런 파견 업체나 용역 업체를 통해서 사용하게 되면 인건비가 절감되는 것이죠. 네. 병원이 직접 고용해서 주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관리 감독상의 의무도 발생하지만 사실 인건비를 더 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이제 하청을 주게 되면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 차원에서 지금 병원에서는 굉장히 하청과 용역, 파견 이런 게 네.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감염의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번의 경우에야 드러나기는 했지만 사실 소소하게도 감염 우려가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병원은 사실은 그간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예. 많은 환자들이 방문하는 곳이기 때문에 관련된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감염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 위험 그리고 낙상 사고 등 사고 위험이 많은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세칭 병원이 병을 만든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사실은 병원이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네. 그 노력하는데 가장 기본은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다 고용해서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병원이 직접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정규직으로 다 채용하면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경우에 최소한이라도 이런 감염의 우려나 이런 것들은 덜어줄 수 있는 제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최소한도로 생각하자면 네.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감염병 위험이 큰 환자 대면 업무를 하는 업무 분야, 네. 직종 분야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폐기물을 다루는 청소 분야라든가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직접 고용 원칙을 하도록 이제 권고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게 아니더라면 양보를 하더라도
감염 관리와 관련된 감시, 감독 이런 의무 자체는 네. 영세한 중간 용역 업체가 아니라 병원이 지도로 예. 그걸 좀 강제하는 방안이 최대한 양보를 한다면 그런 정도 방안을 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뭐 간병 문화 같은 것도 많이 지적이 됐지만은요. 네네네. 간병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파견돼서 오는 분들도 아니라 그렇죠. 대개 환자들이 네네. 의 가족이 또 고용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관리 감독도 안 됐겠죠? 그렇죠. 간병인 같은 경우에 보통 본인 환자나 환자 보호자들이 그 직접 업체에 연락을 해서 네. 1대1 계약하는 형태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 중간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업체조차도 없기 때문에 완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사실 병원 간병인 같은 경우에 병원 고용 형태로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네. 선진국들은 병원 간병을 보호자가 안 하는 거는 물론이고요. 간병인을 사용하되 그 간병인이 다 병원 고용된 직접 고용된 분들이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거든요. 왜냐하면 직접 고용이 된 곳들이 많이 있다는 거는 대부분의 외국은 다 나라가 그렇게 그런가요? 하죠. 네네. 대부분 그리고 간호사가 합니다. 외국은 선진국 예. 가는 경우에 간호사를 많이 뽑아서 네. 간호사가 그런 간병 업무까지 담당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당연히 직접 고용이니까 안전관리 네, 대상이 그렇죠. 될 수가 네네. 있겠네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병원은 굉장히 위험한 공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전문가들이나 충분한 교육 훈련을 받지 못한 분들이 환자와 바로 옆에서 뭔가를 할 때 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직접 고용한 의료 인력이 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네.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비정규직, 간접 고용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의료기관을 평가 인증하는 게 있잖아요. 법이나 제도에서. 근데 네. 여기서 이 부분도 제외가 돼 있으니까 더더욱 맞습니다. 네. 관리 감독이 안 되겠어요. 현재 그 의료기관 어떤 의료기관이 우수하고 어떤 의료기관이 좀 떨어지고 이런 걸 평가하는 평가 시스템이 병원 인증 시스템이라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이런 비정규직 비율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인력의 수준에 관련된 것들이 있긴 있는데 너무 작은 형태로 되어 있고 비정규직 관련된 건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 가장 중요한 평가 지표가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아주 조금 되어 있다면 어떤 부분이 되어 있나요? 가령 뭐 간호사 수가 몇 명이냐 뭐 이런 정도 그리고 네. 의사 수가 몇 명이냐 이런 예. 정도 그러니까 중요한 인력의 숫자 정도는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그걸 정규직으로 채용했니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는지 그리고 예. 의사 간호사뿐만 아니라 병원은 사실은 환자를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인력이 존재하거든요. 네. 그 부분들에 대한 자세한 파악이라든지 그 수준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이런 게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인력을 외주화시키는 것은 비용 때문이다라고 하지만 네네. 결국 그 비용 아끼려다가 사회적인 비용은 더 많이 쓰게 되는 경우잖아요. 그렇습니다. 병원은 그 비용을 아껴서 이윤으로 남기겠지만 그것들이 이제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또는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정부나 그밖에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 계속 떠넘겨지고 있는 거죠. 네.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을까요? 병원 지금 현재 비정규직과 관련된 것들 규제하는 법안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병원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말씀드렸지만 병원은 인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서비스 질에 있어서 환자 안전을 위해서도 예. 중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병원 비정규직을 규제하는 법제도가 조금 개선이 돼야 되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거 이전에 예. 사실 병원 감염 관련 위헌성이 큰 업무에 한해서는 중간 단계 업체가 아니라 병원이 네. 그와 관련된 관리 감독의 책무를 지도로 알겠습니다. 빠른 개선이 필요한 거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건의료단체 연합의 이상윤 정책국장이었습니다. 숨은 재테크 고수에게 듣는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숨은 고수들의 직구 토크.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려지지 않은 숨은 재테크 고수들의 비법을 심층적으로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숨은 고수의 재테크. 나는 특허로 평생 월급 받는다의 저자입니다. 허주일 발명가와 지난주에 첫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특허를 통한 재테크 비법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많은 특허를 출원을 하고
등록하셨죠. 그렇죠. 첫 시간에 저희가 알아봤는데 그 특허라는 것은 막연하게 어렵거든요. 네, 그렇죠. 예, 들어가도 어렵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엄두가 안 날 수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을까요? 예. 특허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려워서 못할 정도로 어려운 거는 또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patent.go.kr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특허청 사이트인가요? 예, 특허청 사이트가 이제 두 개예요. 하나는 예. 기관의 사이트가 있고, 네. 특허 서비스를 위한 사이트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patent.go.kr은 특허 서비스를 위한 사이트입니다. 아. 예, 여기에 이제 들어가셔서 특허 출원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시면 예. 작성을 해서 온라인으로 직접 출원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직접 출원하면은 비용은 덜 드나요? 상당히 덜 듭니다. 어느 정도 예. 들죠? 심한 경우에는 몇천 원으로 출원할 수도 있고요. 네. 보통은 몇만 원 정도밖에 안 듭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특허에는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거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특허가 그나마 이제 비용이 제일 센 편이고요. 예. 그러니까 10만 원 가까운 몇만 원 정도고요. 네. 실용신안이라고 하는 네. 거는 특허의 절반 정도, 그러니까 몇만 원 정도고요. 상표권도 몇만 원, 디자인권도 몇만 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특허청 사이트 중에 이 patent.go.kr을 수시로 좀 드나들면서 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특허청 사이트는 특허 출원을 위한 것들이 있고요. 특허를 출원하고 싶으면 네. 출원할 아이디어에 대한 선행 특허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키프리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특허 정보 검색 사이트인데요. 예. 키프리스에 들어가서 내 거하고 비슷한 분야에 비슷한 특허가 있는지를 미리 알아보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키프리스. 네. 그러면 거기에다가는 이제 검색어를 집어 넣으면은 뭐 이미 출원됐다 안 됐다를 좀 살필 수 있는 검색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이트에서 전 세계의 특허를 거의 다 볼 수 있는 수준의 검색 엔진을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 네. 이제 무료 서비스니까 누구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출원이 굉장히 좀 쉽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사실 예. 그냥 뭐 몇만 원에 이렇게 출원을 직접 온라인으로 제출해서 할 수 있다면은 그런데 분명히 또 여기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서류를 작성할 때라든지요. 예.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시스템은 이제 잘 돼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소송 같은 거하고 네.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소송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소장 같은 걸 작성하는 게 예. 양식은 누구나 구할 수 있죠. 그런데 고소장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맞아요. 상당히 예. 경험이라든지 뭐 주변에 전문 어드바이스가 지식, 필요하죠. 예. 특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고 네. 그 명세서를 첨부해서 표지에 해당하는 서지사항이라고 하는 출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건데요. 이 명세서가 이제 뭐 발명의 명칭, 기술 분야 등등 12개의 항목으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항목들이 많고 예. 그리고 그 항목에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지가 상당히 까다롭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런데 실제로 이 12개의 항목 중에서 본질, 그러니까 뭐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예.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뭐 번지수가 이제 본질이잖아요. 번지수에 해당하는 본질에 해당하는 거는 특허의 청구 범위입니다. 청구 범위. 예. 그래서 그 청구의 범위만 집중적으로 잘 생각해서 적으시면은 내 특허를 정확하게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청구 범위라는 건 정확하게 뭔가요? 예. 특허 청구 범위는 내 특허 어떠한 것들이 특징이다라는 것을 명시해 주는 항목이에요. 예. 예를 들면 내 특허가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이루어진 특허다. 예. 그러면 청구의 범위에 무엇에 있어서 어떠한 A, 예. 어떠한 B, 어떠한 C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엇. 이렇게 이제 쓰는 게 청구의 범위인데요. 네. 거기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인 예. 것이 이제 내 특허의 본질이 되는 거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러면 그냥 다 쓰면 되는 건가요? 예, 자기가 쓰고 싶은 어떤 표현이라든지 구조적인 네.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거면 됩니다. 그러면 왠지 많이 끼워 넣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많이 끼워 넣으면은 등록 가능성은 아주 높아지는데요. 예. 대신에 권리의 범위가 굉장히 협소해지는 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 이런 거죠.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예. 그러면 높죠. 그렇죠. 범위가. 예. 대신에 삼성동은 누군가 차지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어딘가는. 예. 그런데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삼성 2동 중에서 360번지의 27호의 3층 301호.
아, 그런 거군요. 예, 이러면 예. 좁죠. 예. 굉장히 좁은데 대신에 미리 선점하고 있을 가능성은 낮죠. 낮고. 예. 아, 이렇게 이제 써가는 게 네. 명세서 작성의 어떤 노하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명세서를 일단 작성한 다음에는 뭐 하면 되죠? 명세서를 작성하면 그 명세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까 네. 말씀드린 특허청 사이트에서 전자문서 작성기라고 하는 K 에디터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명세서를 쓰게 되고요. 예. 명세서를 다 쓰게 되면 그 K 에디터에서 생성된 명세서 파일을 첨부해 가지고 예. 서식 작성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특허청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네. 이 서식 작성기가 출원서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인데 쉽게 예. 말하면 표지를 만들어준다라고 표지.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서 이제 금액이 확정이 되고 네. 출원인이라든지 발명자 같은 것들을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예.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출원하면 70% 감면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출원료는 30%만 드리면 되고요. 그렇군요. 심지어 학생일 경우에는 거기서도 또 감면이 되는 경향이 DC가 있습니다. 되나요? 네, DC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온라인으로 개인이 직접 출원하고 학생일 경우에는 더 낮은 가격에 할 수가 있는데 네. 다 귀찮다. 그래서 네. 대리인을 통해서 하게 되면 비용이 어느 정도나 나오나요? 그 이제 대리인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다를 예. 것 같고 사실 이제 용역 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출원할 때 한 15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등록까지 다 받으면 대략 200에서 3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배, 30배까지도 더 낼 수가 있는 거군요. 근데 이제 따지면 그 용역 수수료죠. 용역 예. 수수료. 인지 때만 뭐 몇만 원인 거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직접 할 수 있다면은 많은 비용을 또 아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 근데 등록이 되면 좋은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 등록이 안 될 경우도 분명히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특허를 직접 내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직접 냈을 때 등록이 더 잘 된다. 뭐 네. 더 좋은 특허가 나온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변리사라고 하는 특허 예.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좋은 특허가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네. 마치 우물에서 그 탁한 물을 걷어내야 아래쪽에 맑은 물을 길어낼 수 있는 것처럼 그 특허를 출원하기 위한 아이디어, 네. 발명도 하나씩 하나씩 거듭되다 보면 더 좋은 정수에 가까운 특허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 설익은 협소한 단계의 특허는 그냥 돈 들이지 않고 직접 하면서 스스로 특허나 발명에 대한 견지를 좀 높이도록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정말 좋은 특허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특허 수준이다. 그러면 그때 전문가, 변리사를 통해 가지고 비용이 들더라도 대리 출원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요. 예. 특히나 특허 출원하는 것이 이제 등록이 돼서 특허증을 갖게 되면 특허증은 상장이 아니거든요. 사업화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특허 출원서를 작성하다 보면 이것이 발전되어서 사업 계획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거절될 경우에는 어떤 것들을 좀 유념하고 재도전하면 좋을까요? 예, 곧바로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아. 예, 거절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면 특허청 심사관이 거절에 대한 어떤 예고장 개념으로 예. 의견 제출 통지서란 걸 보내줍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굉장히 그게 잘 돼 있어서 자세히 읽어보면 등록 가능한 항, 그러니까 그 등록 가능한 범위에 대한 언급도 있고요. 등록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네. 그리고 해외에 비슷한 특허가 어떤 게 있어서 왜 안 되는지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거절 통지가 되기 전에 내가 보정을 하면 그래서 거절 사유를 극복할 수 있으면 등록이 되는 거고요. 예. 뭐 안 되면은 이제 등록이 안 되는 거죠. 거절되는데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나중에 또 다른 특허를 낼 때는 훨씬 더 완성도 있는 특허를 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렇겠네요. 겁니다. 이게 시스템이 잘 돼 있네요. 예,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은 특허를 이렇게 직접 출원하면은 비용이 많이 줄어들기는 하는데 이것 네네. 말고도 좀 돈을 좀 덜 들이고 내가 특허를 좀 내보고 싶다. 그럼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우선 그 대한변리사회에서 무료 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요거는 그래도 대상이 좀 제한적인 편입니다. 어떤 분들이 가능하죠? 국가유공자라든지 뭐 장애인, 군인 뭐 이런 아. 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현실적으로 일반인들한테는 좀 와닿지 않고요. 네. 각 지역마다 지역 지신 재산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네. RIPC라고 하는데
그 ripc.org라는 인터넷 사이트로 들어가 보시면 네. 연중 상시 접수하고 있는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그 지식재산 창출 지원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예. 요거를 통해서 실용신안일 경우에는 90만 원, 특허일 경우에는 130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예. 원래는 이제 변리사가 돈을 더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쓰는 신청서 양식의 내용을 적다 보면 특허가 꽤 정리가 돼버리거든요. 네. 이미 정리가 된 상태로 위임을 받으니까 수수료를 좀 덜 받습니다. 그래서 네. 거의 개인 입장에서는 별도로 지불하는 게 거의 없이 예. 지원금만으로도 특허를 출원할 수가 있고요. 돈뿐만 아니라 이제 비용 대비 시간을 절약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어떤 거죠? 우선 심사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제 직접 내면 좋은 거가 실용신안일 경우에 직접 출원하고 2개월 이내에는 우선 심사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심사 신청은 일반적인 특허는 가만히 두면 1년 정도 지나야지 심사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우선 심사 신청은 예. 3개월 만에 심사를 진행해서 빠르면은 4, 5개월 만에 등록될 수 있습니다. 예, 점점 특허가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 다행입니다. 네. 나는 특허로 평생 월급 받는다의 저자 허주일 발명가와 함께 특허로 재테크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착한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자연이 선물한 갈색 솔잎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잠든 생기를 깨우는 갈색 솔잎의 놀라운 능력. 매일 생기로워져요. 첫 피부처럼. 한율 율려원액. 예, 내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